앞으로 1년만 참아. 아마 10억은 거뜬할 거야.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지금처럼 얌전히 있어. 알겠지? 언제 죽는데? 곧 죽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년까지는 안 걸릴 거야. 지금 상태로 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다름 아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시동생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처럼 친정엄마와 유명한 중국집에 식사를 하러 왔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보니까 바로 옆 테이블이었습니다.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시동생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시동생은 안 보이고 마주 앉은 웬 낯선 여자만 보이더군요. 친정엄마도 놀라서 주문한 음식도 못 먹고 저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거의 본능적으로 핸드폰으로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시동생이 잘 안 보이니까 일부러 식당을 빙 돌아가서 기둥에 숨은 채로 여자와 시동생의 모습을 촬영까지 했어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촬영한 것을 들고 친정엄마와 정신없이 중국집을 나왔습니다. 야, 이게 다 무슨 소리니? 금방 우리가 들은 거 무슨 작당 모의 같던데? 엄마, 일단 진정 좀 해. 아니,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냐? 니네 시동생 일이잖아. 그리고 그 여자는 또 누구야? 자기 마누라는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헤매고 있는 중인데 지금 바람 피는 거니? 일단 내가 알아볼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 서방님이 매일 동서 보러 중환자실에 면회 오고 지극정성인 거 다 알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하지. 얘, 나 아직도 가슴 떨리는 것 좀 봐. 집에 와서 영상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그건 불륜남녀의 대화였고 뭔가 무서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 범죄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서방님은 모두가 다 아는 애처가였어요. 동서 일이라면 일하다가도 뛰쳐와서 해결하는 남편이었고 늘 몸이 아팠던 동서를 대신하여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며칠 영상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서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머리도 심경도 복잡했어요. 하지만 혹여 동서가 깨어난다면 진실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사실 그동안 서방님에 대해서 뭔가 개운치 않은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딱히 증거가 있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영상을 보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불길함이 들었습니다. 밤새 고민하다 결국 다음날 동서가 입원한 병원에 갔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가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가슴을 졸였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동서가 깨어난 게 아닙니까? 일반 병실로 옮겨진 동서는 초췌하고 앙상한 모습이었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만 났습니다. 아직 다 회복 안 된 동서에게 이런 영상을 보여주는 게 맞는 건지 또 망설여졌어요. 동서는 아주 힘겹게 의료진들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 묻고 앞으로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듣는 것 같았죠. 저기 동서, 서방님께 연락할까? 안 돼요, 형님. 절대 안 돼요. 형님, 당분간 제가 깨어났다는 건 그 사람이 몰라야 해요. 의료진들에게도 부탁해놨어요. 혹시 동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지?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지? 그러자 동서는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촉이 왔어요. 시동생이 뭔지 모르지만 수상한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촉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동서에게 문제의 그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영상을 다 보고 난 동서는 분하고 억울하다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형님, 저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복수할 거예요. 이 사악한 놈은 반드시 처단해야 해요.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복수하겠다고 오열하는 동서를 보면서 뭔가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폭풍보다 화산보다 더 거대한 우주 폭발 같은 힘으로 동서뿐만 아니라 제 인생까지 휘몰아쳐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동생을 알게 된 건 친정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신 엄마는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안 좋아서 힘들어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아직 인공관절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니까 운동 치료를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수영이 좋다고 해서 엄마는 곧 수영장에 등록해서 다니게 되었죠. 집 근처에도 수영장이 있었지만 친구들과 같이 다니겠다면서 버스로 서너 정거장이 되는 곳으로 다녔는데 수영장과 헬스장을 동시에 하는 스포츠 센터였습니다. 그 센터 대표가 시동생이었어요. 이름이 강혜성이었는데 모두 시동생을 강 대표라고 불렀습니다. 강 대표는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 다정다감한 매너에 세련된 패션으로 스포츠 센터에서 인기가 높았어요. 수영과 헬스도 직접 지도했는데 강 대표 반에 서로 들어가겠다고 줄을 서고 웃돈을 얹어서 등록증을 팔기도 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도 워낙 잘했기 때문에 강 대표만 보면 다들 사이 삼고 싶다고 없는 딸까지 만들 기세였고 젊은 여성들은 은근 추파를 던지면서 데이트 신청을 하기도 했죠. 누가 주동이 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강 대표 팬클럽이 만들어졌고 그의 생일에는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명품을 선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엄마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었고요. 엄마, 무슨 스포츠센터 대표한테 명품을 선물하냐? 연예인도 아니고. 야, 강 대표가 연예인보다 헐나. 연예인은 우리가 만나볼 수 있냐? 얘기를 할 수 있냐? 그저 그림의 떡이잖아. 하지만 우리 강 대표는 만나서 눈을 맞추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수영도 잘 가르쳐주고 우리 마음도 잘 알아주고 아유, 그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연예인조차 좋아해 본 적 없는 저로서는 엄마의 그런 일탈이 신기하면서도 웃겼어요. 엄마는 같이 스포츠센터에 다니는 친구들과 통화를 하면 거의 80%는 강 대표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났어요. 뭐 어쨌든 그 나이에도 어딘가 열정을 쏟을 때가 있다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수영 강습을 받다가 갑자기 발에 쥐가 나는 바람에 큰일을 당할 뻔했는데 강 대표가 응급조치를 잘해서 무사했고 심지어 엄마를 자신의 차로 직접 모시고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와 엄마는 함께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도 침이 마르게 칭찬하던 강 대표가 자신을 구해주고 친히 모셔다 주었다면서 엄마는 그날 완전 감동과 감격에 빠진 거예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면서 금목걸이까지 덥석 선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가희라고 합니다. 평소에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직접 뵈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오히려 잘해주세요. 어머니께 이렇게 참한 따님이 계신 줄 몰랐네요. 강 대표, 어디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중매 좀 서요. 아유, 아주 내가 저거 못 치울까봐 머리가 다 아파. 그날은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엄마는 식사 대접까지 하자는데 금목걸이 10돈이면 됐지 뭘 더 하냐고 제가 말렸어요. 그런데 며칠 뒤 강 대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강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네, 딴 게 아니라 그날은 어머니께서 주신 거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금목걸이라서 조금 놀랐습니다. 이렇게 과한 선물을 받아도 될지. 받으세요. 엄마 생명의 은인이신데요.
그럼 어머니께서 주신 거니까 이건 받기로 하고, 대신 제가 정 사장님과 어머니 식사 대접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어떠실까요? 괜찮다고 극구 사양했는데 엄마가 좋다고 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약속 날에는 엄마가 갑자기 다른 일이 있다면서 저 혼자 나가라는 거예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남자랑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영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접을 받는 입장이니까 나갔더니 강 대표는 오지 않고 다른 남자가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곧 엄마에게 문자가 왔어요. 가희야, 오늘 나올 사람은 강 대표 형이야. 서로 나이도 비슷하고 결혼도 늦게 했으니까 찬찬히 살펴보고 웬만하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자. 강 대표 말이 착하고 성실하대. 강 대표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알겠지? 정말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엄마와 강 대표가 짜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던 거죠. 저도 어색하고 형도 어색해서 차만 시켜놓고 멀뚱멀뚱 딴 곳만 쳐다보는데 갑자기 웃음이 터지는 겁니다. 형이라는 사람이 놀라 쳐다보더군요. 죄송해요. 갑자기 우리가 이러고 있는 모습이 웃겼어요. 아니, 얼마나 둘 다 주변 머리가 없으면 여태 결혼도 못하고 있다가 그나마 엄마와 동생이 주선해서 나왔는데 지금 20분째 아무 말도 못하고 차만 마시고 있잖아요. 안 웃겨요? 전 이런 분위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먼저 소개할게요. 전 정가희라고 해요. 네. 전 강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 씨는 딱 봐도 동생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강 대표가 활달하고 사교성도 많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스타일이라면 재성 씨는 그저 조용히 앉아서 자기 일만 하는 사람 같았어요. 물론 저하고도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고요. 부부는 반대끼리 만나야 잘 산다고 하지만 저와 재성 씨는 너무 반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이렇게 만났으니까 밥까지는 먹고 헤어지자고 생각하고는 식사 메뉴를 고르는데 전 뭐든 다 좋습니다. 가희 씨가 고르세요. 그렇게 다 저에게 맞춰주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어떻게 집에 가냐고 물었더니 전 뭐든 다 괜찮습니다. 가희 씨가 정하세요. 또 그러더군요. 거의 다른 사람에게 맞춰서 행동하는 로봇 같았습니다. 첫인상이 아주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마음에 드는 것도 안 드는 것도 아닌 참 아리까리한 기분으로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강 대표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이 말수도 별로 없고 주변 머리도 별로 없어서 혹시나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제 형이라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혹시 첫 느낌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몇 번 더 만나보시는 건 어떨죠? 형은 정 사장님이 마음에 드는 눈치입니다. 외람되지만 전 정 사장님 처음 볼 때부터 형수님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보통은 데이트하고 난 뒤 남자가 형식적이지만 잘 들어갔는지 묻는 문자가 오기 마련인데 맞선을 본 형이 아니라 주선자인 동생에게 이런 문자를 받으니까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기분이 썩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정말 애매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도 처음 볼 때부터 형수님 어쩌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쉽게 보였나 싶기도 하고 강 대표라는 사람이 심하게 오버하는 것도 같았죠. 하지만 엄마는 강 대표 성의를 봐서라도 형하고 몇 번 더 만나보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 성의를 고려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강 대표가 좋다고 하면 뭐든 좋아 보이는 엄마와 그의 팬클럽 회원들의 부추김으로 이미 저와 재성 씨의 결혼은 기정사실화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 속에 이끌려 재성 씨를 몇 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야, 남자 뭐 별거 있는 줄 아냐? 다 거기서 거기야.
착하고 성실하면 장땡이고 거기다 은행원이니까 직업도 안정적이겠다. 얼굴이 삐뚤어지기랬어? 어디가 모자라기래. 결혼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만나보지 말고 아예 결혼할 사람이다 생각하고 만나. 사실은 저도 재성씨도 30을 넘긴 상태라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는 아니었어요. 또 주변에서 괜찮다 괜찮다 하니까 그런지 만날수록 편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단조로운 건 담백한 것일 수도 있고 고리타분해 보이는 건 기본을 잘 갖추었다는 뜻도 되니까 5번 정도 만나고 난 뒤 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재성씨와 강 대표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뒤 두 형제만 의지하며 살았답니다. 일가 친척이 있어도 촌수가 멀어서 가깝게 지내지 않았고 거의 둘이서만 살다 보니 어떤 형제보다 우애가 돈독해 보였어요. 특히 형에 대한 강 대표의 세심함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 재성씨가 그날 입고 갈 옷을 챙기고 건강을 위한 운동과 식단 관리는 물론 남자 형제들인데 하루에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안부를 전하는 모습이 남달라 보였습니다. 강 대표의 섬세한 면은 늘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저와 재성씨의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친정엄마 생신은 어떻게 알고는 꽃다발 선물을 보내고 호텔 식사권까지 챙겨 보냈더군요. 저에게도 예비 형수님이라면서 때때로 문자를 보내 안부를 묻고 선물 공세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성씨가 청혼을 안 하고 미적거렸어요. 오늘은 하려나 싶어서 나름 꽃단장을 하고 데이트를 나가면 뭔가 말할 듯 하다가 그냥 가고 다음에 뭔가 이벤트를 해주려나 싶어서 잔뜩 기대하고 나가면 또 뭔가를 망설이다가 헤어졌습니다. 속이 터지고 화도 나고 도대체 나하고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건지 의아해서 그냥 관두자고 문자를 보내는데 문득 강 대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강 대표님. 아이, 형수님, 이제 가족이 될 텐데 그냥 편하게 도련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형이 워낙 주변머리가 없어서 형수님께 청혼을 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을 생각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옆에서 보면 우리 형이지만 정말 속이 터집니다. 그래도 우리 형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형이랑 결혼해주세요. 네? 정말 살다 시동생에게 청혼 문자를 대신 받는 건 저밖에 없을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저렇게 우유부단한데 결혼하고 나면 어떨지 잠깐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자기 주장 강해서 마누라 무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누라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는 남자가 100배 낫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떠밀리듯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도 재성씨의 미적거리는 태도 때문에 전 몇 번이나 화가 났습니다. 가장 화가 난 것은 10년도 훨씬 넘게 회사 생활을 했는데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였어요. 대출을 많이 했다는데 어디에 썼냐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시동생은 번듯한 아파트도 있고 스포츠카도 2대나 있는데 왜 재성씨는 아무것도 없는 건지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성격상 돈을 함부로 펑펑 쓰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데이트할 때도 나름 가성비 따지면서 맛집만 골라다녀서 참 알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돈 한 푼 없으니까 신혼집을 장만하는 것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정말 속상하시죠? 형이 사람만 착하고 마음이 약해서 친구들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걸 거절하지 못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다 빌려주고 심지어 보증까지 섰어요. 아, 제가 그걸 알고 얼마나 형하고 싸웠는지 모릅니다. 결국 돈도 못 받고 친구들하고 사이도 어긋나고 막상 결혼하려고 하니까 집어들 돈도 없고
형도 형수님 볼 면목이 없나 봐요. 저 정말 이 결혼하는 게 맞는지 회의감이 와요. 형수님 제발 그런 생각은 말아주세요. 우리 형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 보이는데 형수님이 갑자기 그러시면 우리 형 못 살아요. 가뜩이나 마음이 여린데 제발 저를 봐서라도 넘어가 주세요. 대신 제가 많이는 못 해드려도 전세 얻을 돈 정도는 빌려드릴 수 있어요. 천천히 두 분이서 갚아주세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드리고 싶은데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결국 제가 모아둔 돈과 시동생이 빌려준 돈을 합쳐서 적당한 신혼집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제가 다 결정하고 해결해야 했어요. 의견을 물어보면 재성씨는 항상 저더러 알아서 하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안 물어보고 그냥 제가 다 알아서 정리를 하게 됐어요. 시동생은 여자친구가 웨딩 플래너라면서 소개를 시켜주었는데 덕분에 결혼식장, 메이크업, 사진 촬영까지 저렴하면서도 신경 쓰지 않고 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딱 부러지게 해내는 시동생과 뭘 하든 부족하고 허술한 남편을 보면서 아무리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비교가 되었고 저도 모르게 화가 나고 그랬어요. 하지만 주변에 항상 여자가 많고 지나치게 화려한 삶을 사는 시동생이 가끔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회사와 집밖에 모르는 남편의 삶이 아내 입장에서는 훨씬 낫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더니 짧은 연애 기간에는 몰랐던 남편의 단점들이 하나둘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결혼 전에는 묻어나고 담백한 사람 같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의외로 예민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하루 종일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것도 아닌데 잘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심지어 샤워를 할 때도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여보, 도대체 누가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냥인데 그렇게 줄기차게 문자를 받고 보내요? 잘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누가 보면 바람 피는 줄 알겠어요. 그 말에 남편은 발끈하는 겁니다. 하긴 바람을 피는 것 같진 않았어요. 항상 문자를 받으면 긴장하는 게 영락없이 상사에게 호되게 당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한 번은 이상해서 남편 몰래 핸드폰을 열어보려 했지만 잠금 장치를 해놔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결혼하면서 남편은 각자 월급은 관리하면서 생활비나 공과금만 반씩 내자고 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주고 자기 의견은 별로 없던 남편이 그것만은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게 이상했지만 그러자고 했어요. 어차피 저도 엄마와 금은방을 동업하고 있어서 수익을 완전 남편에게 공개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약간은 이상하고 가끔 찝찝한 채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남편이랑 싸우면 금방 시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남편 대신 저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형수님이 이해하세요. 형이 생각보다 예민해서 사소한 거에 가끔 목숨 걸고 그럴 때가 있어요. 보기보다 입맛도 까다롭죠? 물컵에 비린내가 조금만 나도 토하고 그랬어요. 어제도 아마 물컵에서 비린내가 났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밥도 안 먹고 시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아니, 부부싸움을 했으면 그냥 우리끼리 풀면 되는데 시동생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쳤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일러 바치는 남편이나 위로한답시고 전화해서 선을 넘는 시동생이나 점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당신 왜 그래요? 부부끼리 일어난 문제를 왜 시동생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쳐요? 당신이 초딩이에요?
일러 바친 게 아니고 혜성이랑 통화하는데 내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자꾸 묻잖아. 그렇다고 그걸 얘기를 해요? 아, 정말 당신하고 도련님은 왜 그래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싸우면 다음날 시동생에게 문자나 전화가 와서 대신 사과하고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이건 뭐 시동생인지 시엄마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도련님, 앞으로 이런 전화나 문자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형이 애도 아니고 부부 문제는 부부끼리 해결하면 되는데 도련님이 자꾸 끼어들면 서로 어색해져요. 아, 죄송합니다, 형수님. 도련님이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부부 문제에 간섭하시는 걸로 보여요. 선을 좀 넘으신 거라고요.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그냥 전 형수님 기분 상하셨을까봐 걱정돼서. 네, 도련님 마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한 뒤부터는 더 이상 그런 전화나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유독 시동생에게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긴장을 했어요. 통화를 할 때도 거의 듣기만 하고 말을 잘 하지 않았고 고작 한다는 말이 알았어 정도였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면 시동생이 워낙 건장한 체격에 성격이 화끈하니까 뭘 해도 강하게 보일 수 있고 남편은 체격도 상대적으로 작고 조용한 편이니까 뭘 해도 불안해 보일 수도 있는데 왜 전 문득문득 동생이 형을 지배한다는 느낌이 들었을까요? 당신 뭐 도련님한테 약점 잡힌 거 있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평범한 형제 같으면 동생이 형 말을 잘 듣고 따르고 그러는 건데 우리 집은 항상 보면 당신이 동생 말을 듣고 따라가니까 하는 소리야. 형이니까 참고 이해해 주는 거야. 남편은 누구에게든 자기 주장이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사람은 아니고 웬만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편이니까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지나치게 막역한 형제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와는 상의도 없이 보험을 3개나 들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보험이냐고 물었더니 도련님 여자친구가 보험 설계사 일을 하는데 어차피 보험은 있으면 좋으니까 그냥 들었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독단으로 그랬다는 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군요. 남편은 자기가 돈을 낼 건데 그런 것도 마음대로 못 드냐고 되려 화를 냈습니다.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왠지 찝찝했어요. 무엇보다 시동생의 여자친구가 수시로 바뀐다는 점도 찝찝했습니다. 한창 스포츠센터 여자 강사들과 좋아 지내는 것 같더니 어느 날은 웨딩 플래너가 여친이라고 하질 않나. 또 언젠가는 스튜어디스하고 사귄다고 하더니 이제는 보험 설계사가 여친이라고 하고 결혼을 안 한 남자가 여러 사람을 만나볼 수는 있지만 이건 그냥 바람둥이 같아서 보기 안 좋았어요. 도련님은 왜 결혼을 안 하세요? 뭐 비혼주의자세요? 아니요, 절대 비혼주의자 아닙니다. 그럼 이제 나이도 있는데 결혼하셔야죠. 안 그래도 결혼할 여자가 생겼습니다. 어머, 그래요? 누구요? 지난번 보험 설계사요? 아니요, 걘 진짜 그냥 친구예요. 곧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며칠 뒤 시동생이 결혼하겠다고 데려나가시는 바로 시동생이 임대하고 있는 스포츠센터 건물주 외동딸이었습니다. 꽤 좋은 자리에 10층 건물이었는데 부동산 중개인 말로는 건물 시세가 좋기 20억은 넘을 거라고 하더군요. 아가씨가 스포츠센터에 등록해서 운동을 하다가 아마 시동생과 사귀게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좀 의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참해 보이긴 했지만
평소 시동생 취향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항상 화려하고 늘씬한 여자들과 연애를 하다가 정작 결혼할 여자는 작고 왜소하고 참한 여자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실컷 놀다가 정작 결혼할 때는 얌전하고 참한 여자를 고른다는 사실 자체가 모순 같았죠. 그렇다고 해도 제가 참견하는 건 선을 넘는 거니까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동서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에도 고혈압에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동서도 오래전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정엄마와 둘이서 살았답니다. 동서 친정엄마가 억척스럽게 돈을 벌어서 지금 그 자리에 땅을 사고 건물도 지었대요. 처음에는 친정어머니가 시동생과의 결혼을 반대했답니다. 너무 잘생겼고 주변에 여자가 많아 보여서 안 된다고 했대요. 그 와중에 친정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시동생이 날마다 찾아와서 병수발을 들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드렸답니다. 결국 결혼 허락을 받아냈죠. 장모님 장례식 때도 동서는 울기만 하고 시동생이 3일 내내 한숨도 못 자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찌나 진중하고 정성을 다하는지 조문객들마다 저런 사이가 없다고 칭찬을 했어요. 저도 그때 시동생을 다시 봤죠. 그동안 혼자서 괜히 이런저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난 뒤 저와 남편의 3주년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어요. 나름 노력을 하느라고 했지만 남편이 비협조족이라서 매번 힘들었어요. 서로 나이가 있다 보니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면 인공수정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아이를 갖는 것에 소극적이었어요. 남편을 겨우 설득해서 결혼기념일엔 같이 병원에 가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결혼기념일 아침이 되었어요. 퇴근하고 병원에서 만나자고 남편에게 여러 번 다짐까지 받았습니다. 알겠다고 했는데 정작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혼자 2시간을 기다리다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집에 왔는데 밤 9시 좀 넘어서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데 처음엔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끊었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순간 앞이 캄캄해졌어요. 정신없이 병원으로 갔을 때는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뺑소니 차량은 도난 차량이었고 뺑소니범은 추적 중이지만 잡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냥 단순 사고라고 하기엔 이상하리 많지 CCTV 사각지대만 골라서 달아났다는 경찰의 말에 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엄마는 통곡을 하고 서방님과 동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분명 그날 저와 병원에서 만나기로 해놓고 왜 퇴근 후에 서울 변두리 낯선 곳으로 갔는지 의아했습니다.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일 때문에 갑자기 외근을 간 것도 아니었어요. 더구나 평소 운전도 안 하는 남편은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가 한적한 도로에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서방님, 경찰 말로는 형하고 마지막 통화한 사람이 서방님이라는데 그때 형이 뭐 다른 말 없었어요? 네, 형수님. 그냥 오늘 결혼기념일이라고 형수님과 병원에 간다고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잘 다녀오라고 했고요. 시동생이 경찰에 알아보니 변두리 쪽엔 CCTV가 많지 않아서 범인의 동선 파악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대요. 전 거의 정신을 놓은 채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남편하고 살았던 3년 내내 크게 싸우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도록 사랑했던 것도 아니었기에 평소 남편에 대한 제 감정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남편이 사망하고 나니까
좀 더 살갑게 대해주지 못한 것도 후회가 되고 그날 병원에 가자고 억지로 설득한 것도 다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줄줄 흘러내렸어요. 시동생이 상주가 되어서 조문객들을 맞이했고 동서가 저와 친정엄마를 위로하고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마 시동생과 동서가 아니었다면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버텼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허한 마음을 채 정리하지도 못한 채 금은방도 엄마에게 맡겨두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하루는 동서가 죽을 쏘아왔습니다. 제가 뭘 툭 못 먹는다고 했더니 걱정이 되어서 보러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 끝에 시동생이 남편 사망보험금 5억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동서는 제가 알고 있는 줄 알고 말을 꺼냈다가 황당해하니까 당황해했어요. 전 이게 무슨 말인지 곧바로 시동생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남편 사망보험금을 받으셨어요? 아, 형수님,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왜 여태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형수님이 아직 너무 슬퍼하시는데 거기에 형 사망보험금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래서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전 형이 예전에 보험을 들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때 서방님 친구분에게 들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망 후 수익자가 서방님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 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형이 보험 들 때는 따로 수익자 지정을 안 했다고 하더니 나중에 저로 바꾸었다네요. 하지만 저도 이걸 제가 다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남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시동생으로 바뀐 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막역한 형제 사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놓고 저한테는 나중에 얘기하라고 했다는 시동생의 그 태도에서 뭔가 뻔뻔함이 느껴졌어요. 마지못해 사망보험금은 반으로 나눠서 갖자면서 다음날 저에게 반을 입금했더군요.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선심 쓰듯 절반으로 나누는 것도 과연 형의 죽음에 대해서 슬프고 가슴 아픈 사람이 맞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렇게 2억 5천을 입금했다면서 문자로 인증사진까지 찍어서 보낸 시동생이 처음으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는 시동생이 안 준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데 그나마 강 대표니까 보낸 거라고 오히려 역성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이상하게 동서가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 수령에 대해서 동서가 얘기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혹시 다툰 건 아닌가 싶어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동서에게 전화를 하면 이상하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이 없다고만 하고 제가 가겠다고 하면 또 다른 이유로 다음으로 미루기만 하는 겁니다. 동서 목소리도 안 좋은 것 같고 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찾아갔더니 동서가 얼굴에 피먹이 든 채로 문을 열어주는데 정말 까무러칠 뻔했어요. 아니 동서, 얼굴이 왜 이래요? 아이, 별거 아니에요. 계단에서 좀 굴렀어요. 계단에서 굴은 상처가 아닌데 누구한테 맞았어? 혹시 서방님이 때려? 아니에요. 정말 운동하다가 제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앞만 봐도 맞은 상처였는데 뭔가 숨기는 게 수상했습니다. 그렇다고 자꾸 캐물어 볼 수도 없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사망보험금 사건 이후 동서 얼굴을 한두어 달 못 봤는데 그 사이 무려 10kg이나 살이 빠진 게 아닙니까? 원래도 자꾸 왜소했는데 살이 빠지니까 거의 앙상하게 뼈만 남아서 어디 아프리카 난민 같은 모습이었어요. 동서 사실대로 말해. 무슨 일 있지? 아니에요. 제가 원래도 뭘 잘 안 먹는 편인데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밥을 잘 못 먹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다리에 힘도 없고
계단에서 구르고 그랬어요. 형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저 아무 일도 없어요. 하긴 서방님이 동서 일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오는 사람인데.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 영양제라도 맞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제 걱정에 오히려 동서는 성가셔 하는 것 같았고 뭔가 불안해하는 눈치도 보였습니다. 일단 왔으니까 간단하게 죽이라도 끓여주고 가려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뭘 먹고 사냐니까 자기가 음식을 잘 못해서 항상 시동생이 퇴근하면서 음식을 사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저래 찝찝함과 불안함을 누른 채 전 그냥 돌아서 와야 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부부 문제는 부부끼리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 두고 보기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동서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동생에게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우연히 병원에 들렀던 친정엄마 친구분이 동서가 응급실에 실려오는 것을 보고 알려주었어요. 시동생에게 연락을 했더니 최근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살이 빠지고 힘들어 하더니 결국 어지러워하며 넘어졌는데 병원에서는 뇌진탕에 의한 두개골 손상이라고 했답니다. 그때 시동생이 없어서 큰일 날 뻔했는데 마침 시동생이 동서가 걱정돼서 집에 홈캠을 설치했던 게 있었는데 우연히 동서가 쓰러진 걸 보고 119에 신고를 한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했어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동서는 수술을 한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비를 넘겼다고 하는데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니까 의료진들도 의아해하더군요. 시동생은 동서가 이렇게 된 게 다 자신이 잘 돌보지 못한 탓이라며 자책을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침 저녁 꼭 중환자실 면회를 와서 동서를 보고 갔죠. 항상 동서 손을 꼭 잡고 기도하면서 그리 서럽게 울어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덩달아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대요. 그런데 그즈음 시동생의 스포츠 센터는 규모를 더 확장했습니다. 친정엄마 말로는 원래 지하에 수영장이 있었고 1층에 헬스장이 있었는데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모두 스포츠 센터로 바꾸고 내부 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층부터 10층까지는 오피스텔이었는데 기존의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임대료를 올려서 새로 세입자를 들이면서 분쟁이 일어나 시끄럽다고 했어요. 그 건물은 동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서가 상속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서 대신에 시동생이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무척 의아했습니다. 야, 아내 돈이 남편 돈이고 남편 재산이 아내 거지 뭐. 네 동서가 시동생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겠지. 설마 시동생이 마음대로 하겠니? 엄마,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아내 재산을 함부로 처리하면 그거 범죄예요. 그럼 네 시동생이 뭐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이냐? 그런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 중환자실에 가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울고불고 그러냐? 하지만 그 무렵부터 전 시동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면서 여자들과 수시로 여행을 다니고 명품이란 명품은 다 사들이고 심지어 술집 여자들에게 하룻밤 팁도 수백만 원씩 쓴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시동생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기까지 했어요. 동서가 갑자기 쓰러진 것도 그렇고 남편 사망보험금도 그렇고 어딘가 명쾌하지 않은 건 사실이었죠. 그래서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며칠 스포츠센터 근처에서 나름 잠복을 하면서 시동생을 지켜봤지만 여전히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배려 깊은 모습에 성실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금은방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돌반지를 사러 왔던 사람이 남편과 같은 은행에서 근무하던 동료였어요.
동료는 물건을 다 사고 난 뒤 뭔가 망설이더니 저에게 뜻밖의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얘기의 요지는 남편과 시동생이 아주 특별한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보통의 형과 동생 같지 않았대요. 항상 남편은 핸드폰을 들고 다녔는데 누군가로부터 전화나 문자가 수시로 왔고 조금이라도 전화를 늦게 받거나 문자를 늦게 하면 당장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났답니다. 옆에 있는 사람 귀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쌍욕을 하고 고함을 치는데 남편은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이 참 이상했대요.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봐도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손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는 사이 전화가 왔는데 동료분이 우연히 전화 건 사람 이름을 봤는데 동생이라고 적혀 있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늦게 받았다고 또 난리가 났는데 언뜻 듣기에 왜 대출금을 빨리 안 보내냐고 소리를 치더래요. 남편이 아직 대출 심사가 안 끝났다고 하니까 조금 뒤 동생이 은행 근처까지 찾아와서 남편이 바들바들 떨며 나가서 만나는 모습을 봤답니다. 그날 남편은 대출받은 것을 동생에게 보내준 것 같더랍니다. 사실 남편이 사망한 날도 왜 그런 곳에 혼자 갔는지 회사 내에서도 말들이 아주 많았대요. 전 회사 동료분의 말을 다 듣고 한참 동안 멍해졌습니다. 그분의 말을 곧이곧대로 다 들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추측에 상상이 더해진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생전에 회사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다는 김 대리님께 조심스럽게 연락해서 대출에 대해서 좀 더 물어봤습니다. 김 대리는 남편이 대출받을 당시 서류를 심사했는데 그때 대출을 받는 이유가 동생 스포츠 센터에 투자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랍니다. 이상한 것은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은 탓에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허덕였고 심지어 점심값이 없어서 굶고 다니기도 했대요. 그런 사실 역시 전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저와 결혼한 뒤로 각자 월급을 관리하다 보니 전 남편이 점심을 굶고 다니는 것도 몰랐어요. 시동생은 분명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친구들에게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차라리 시동생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 몇 번 연락을 해보려다 그만두었어요. 자신을 의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니라면 사이만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몸살기가 있어서 일찍 들어가려고 했는데 친정엄마 말이 시동생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신문을 보니까 그동안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소년 소녀 가장을 도왔고 스포츠센터에 무료 강습도 꾸준히 해서 표창을 받았더군요. 시동생이 표창장을 받고 환히 웃는 사진을 보니까 제가 낱말만 듣고 괜한 오해를 했나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 문제의 중국집에서 시동생과 여자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뭔가 있다는 촉이 왔습니다. 마치 기적처럼 동서가 깨어나면서 전 제가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었고 그동안 이상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시동생 스포츠 센터를 차려주고는 정작 본인은 점심값도 없이 다녔다는 것부터 시동생이 그동안 사귀던 여자에 대해서 남편 사망보험금, 지금 동서 건물을 시동생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세입자들을 내쫓았다는 것까지 모두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동서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하고 오열했어요. 그리고 동서가 들려준 얘기는 더 충격적이어서 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실 동서는 결혼한 뒤로 늘 시동생에게 맞고 살았답니다. 제가 동서를 찾아갔을 때 얼굴에 피멍이 들었던 것도 맞았던 거래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때리고 나면 그 다음날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용서를 빌어서 또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동생이 하라는 대로 해야겠구나 싶더랍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때리지는 않으니까
적당히 들어주는 척 하면서 모든 증거들을 모아 시동생을 고소할 생각으로 참고 있었대요. 그리고 동서도 시동생의 외도와 횡령은 물론 서류를 위조해서 동서의 건물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답니다. 조용히 증거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고요. 형님, 정말 놀랄 일은 지금부터예요. 뭐가 또 있는 거야? 놀라지 마세요. 실은 아주버님 뺑소니 사고도 그냥 사고가 아니에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뺑소니 사고도 서방님이 연루돼 있다는 거야? 네. 동서도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시동생의 만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시동생이 자는 동안 어렵게 핸드폰 비번을 풀고 그 안의 내용을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대요. 그 안엔 오랫동안 남편을 가스라이팅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고 돈을 갈취해온 내용들이 다 있었답니다.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보험을 들게 했고 수익자를 시동생으로 한 것도, 결혼기념일날 일부러 남편을 외곽으로 불러낸 것도 모두 시동생의 계획이었대요. 뺑소니범은 이미 중국으로 빠져나간 상태였고요. 금은방을 운영하는 저에게 형을 소개시켜준 것도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제가 금은방을 물려받으면 남편처럼 죽일 궁리를 했답니다. 그럼 저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금은방은 법적 순서에 의해서 시동생이 차지하게 되는 거니까요. 동서 역시 건물주 외동딸이라는 것을 알고 접근했고 엄마가 돌아가신 뒤 동서가 그 건물을 상속받자 그때부터 감금하고 수시로 때리기 시작했답니다. 동서가 저에게 사망보험금 얘기를 한 걸 두고도 일주일 이상 밥을 안 주고 물만 마시게 하면서 굶겼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을 때 그렇게 앙상한 모습이었던 거고요. 하지만 겉으로는 좋은 남편인 척을 했고 기부도 하면서 표창을 받는 등 완벽하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의 만행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거의 죽도록 때렸어요. 결국 전 실신을 했고 아마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것 같아요. 더 소름 끼친 것은 동서가 쓰러진 걸 알면서도 시동생은 그냥 집을 나갔고 마치 자신이 없을 때 동서가 혼자서 쓰러진 것처럼 꾸몄대요. 평소에 동서를 감시하기 위해서 홈캠을 설치했는데 사람들한테는 동서가 늘 아파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달려가야 해서 홈캠을 설치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동서가 쓰러졌다고 직접 119에 신고한 것도 시동생이었고요. 제가 수술을 하고도 의식이 없으니까 아마 죽기를 바랬을 거예요. 식물인간 상태로 1년 이상은 버티기 힘드니까 그 전에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해요. 동서의 대리인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이미 동서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동서가 죽으면 건물을 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대출금을 제하면 정확하게 10억 정도 남는다고 하는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 동서가 지하철 사물함에 숨겨두었다는 증거 자료들을 모두 찾아왔습니다. 동서가 시동생에게 맞을 때마다 찍어둔 사진과 진단서, 시동생의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사진들과 문자들을 보니 너무 충격적이고 치가 떨려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네 집에 가서 홈캠에 저장된 영상을 빼내려다 마침 시동생이 들어오는 바람에 들킬 위기도 맞았어요. 다행히 시동생은 아무런 눈치를 못 채고 다른 여자와 안방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전 잽싸게 그 집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자료는 경찰에 제출했고 시동생은 또 다른 여자와 해외여행을 떠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부인하던 시동생은 증거를 제시하자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되었고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평생 악마의 손에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남편을 생각하면 20년도 적었지만
그래도 놈을 단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갔다 오는 날은 종일 그렇게 마음이 시렸어요. 그래도 하늘에서 편히 쉬기를 늘 기도합니다.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온 동서도 건강을 회복했고 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서는 건물을 팔고 전원주택을 사서 지내고 있어요. 전 매주 엄마와 함께 동서 보러 갑니다.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수다도 떨면서 산책도 하고 함께 팔짱 끼고 밤하늘의 별도 보면서 그렇게 자매처럼 지냅니다. 사는 건 참 복잡하고 예상하지 못한 고비의 연속이지만 저와 동서는 다행히 그 고비를 이겨냈기에 앞으로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